네, 이번 시간에는 주식시장의 이해를 살펴볼 건데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원, 투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시면 회사에 투자한 자금의 비율만큼 소유권을 나눠 가지는 개념이고요.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투자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조달된 자본은 회사의 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사용하게 되겠죠. 주주는 주식회사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법률상 주주로서 가져야 되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고요. 자기 자본으로 상환 의무가 없지요. 그리고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물어주지 않아도 되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환 의무가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 자산 부채에서 부채에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재무구조 개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안정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유한 책임으로서 자본 조달은 쉽게 실패하게 되면 위험 부담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의 주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 주식회사의 자녀재산 분배 시 가장 우선이 되는 증권은 주식이다.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분배받는 것이 주식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재산 분배에 대한 우선권은 가장 마지막이 주식이다. 채권이 무조건 앞선다. 이것도 정리해 주시고요.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구별하고 있는데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금융투자상품과 그 다음에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눴죠. 나누는 구분 기준은 원본 손실 가능성에 따라서 원본 손실이 일어날 수 있으면 금융투자상품, 원본 손실 가능성이 없으면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눴고요. 이 금융투자상품은 다시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별했죠. 이 구분 기준은 원본 초과 손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돈을 다 잃고 나서도 더 잃을 수 있는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파생상품, 없으면 증권이니까 내가 투자한 돈을 다 잃고 나서 추가로 지급 의무를 지지 않는다. 결국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다. 요걸 우리가 증권으로 구별하고 있어요. 이 증권 안에 주식, 채권, 수익증권, 투자 예탁증권, 여러 가지 증권, 한 6가지 정도의 증권의 분류로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증권과 주식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큰 개념이에요? 증권이 더 큰 개념이다. 주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요렇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구분하고 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의 종류를 보면요. 배당이라든지 자녀재산 분배에 기본이 되는 주식을 우리가 이제 보통주라고 하고요. 이 보통주보다 이익 배당이나 자녀재산 분배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우선주라고 하죠. 여기에 먼저 배당을 받았으니까 배당을 먼저 우선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받고 남은 걸 이제 보통주에서 이제 배당을 받을 텐데 이 배당을 받을 때 먼저 받았지만 내가 거기에 참가해서 또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면 참가적 우선주. 먼저 받았으니까 나중에 보통주 배당 받을 때는 참가할 수 없다면 비참가적 우선주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누적적, 비누적적은 뭐냐면 수익이 나서 배당을 받으면 좋은데 손해가 났어요. 그래서 배당을 오래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수익이 엄청나게 났어요. 그러면 나 작년에 못 받았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배당을 해줘.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누적적 우선주. 그런 거 없이 기간 지나면 끝나면 비누적적 우선주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후배주는 뭐냐면 보통주에 비해서 이익 배당이나 자녀재산 분배에 있어서 순위가 뒤에 있는 그래서 나중에 배당을 받아야 되는 것을 후배주라고 하고요. 혼합주는 이익 배당은 보통주보다 먼저 받고 자녀재산 분배는 나중에 받는 거를 혼합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식의 종류에서는 여기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의 개념 요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의결권 그래서 우리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기업 경영에 내가 의결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결권이 있으면 의결권주 없으면 무의결권주고요. 위에 있는 우선주 이익 배당이나 자녀재산 분배를 먼저 받을 수 있는 대신에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 개념이고
액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액면이 있으면 액면주, 액면이 없으면 무액면주고요. 액면은 맨 처음에 주식을 발행할 때 가격이에요. 그래서 자본금의 구성 단위이고요. 그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의 한도. 상법상으로는 모든 주식의 액면은 동일하도록,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은 동일하도록 하고 있죠. 회사별로 액면은 다를 수 있는데 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은 동일하게 발행하도록 하고 있고 100원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식은 액면가를 5,000원으로 하고 있고요. 자, 기명주와 무기명주는 주식 액면에 주주의 이름이 써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명주, 무기명주로 나눕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주식 자체는 무기명이에요. 주식에 써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명주로 분류합니다. 이유는 뭐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주 명부를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부에서 명의가 바뀌면 명의 개서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에는 써 있지 않지만 그 주식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기명주로 우리는 볼 수 있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일반 보통주는 의결주이면서 액면주이면서 기명주다. 요것도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 공개인데요. 기업 공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반인에게 파는 걸 얘기하죠. 그럼 일반인이 주식을 사려면 그 기업이 어떤지, 매출액은 어떤지, 주주 구성은 어떤지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공개하고 판다는 의미에서 기업 공개라고 합니다.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파는 거예요. 새로 주식을 만들어서 팔면 신주 공모가 되는 거고요. 기존에 발행한 주식을 팔면 구주 매출이 되는 거고요. 주식회사의 체제를 갖추는 것, 그래서 주주가 한 명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같이 막 주식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유 집중을 완화해서 분산시키고 재무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식회사의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업 공개 요건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일정률 이하로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 지분 이하의 소액 주주수를 몇 % 이상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반 주주들이 그 소유를 좀 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절차입니다. 장점은 주주의 분산 투자를 촉진할 수 있고 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반인이 아무나 살 수 있으니까요. 주식 가치의 공정한 결정, 시장에서 알아서 가격이 결정될 거니까, 그리고 세대상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시험 문제는 기업 공개는 주식 발행, 채권 발행 방식 모두 가능하다. 채권 발행은 기업 공개라고 하지 않고요. 주식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기업 공개는 신주 발행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구주 매출로도 가능하다. 이런 지문 챙겨두시고, 상장이라고 하는 건 그 주식을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시장에 올린다는 의미에서 상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인에게는 팔았지만 조건이 안 돼서 상장하지 못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시장 바깥에서 거래된다고 해서 장외 매매가 되는 장외 주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장은 뭐냐면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기업 공개는 상장과 상관없이 다수의 투자자에게 주식을 분산하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에게 주식을 파는 게 기업 공개. 그거를 공인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장. 그러면 기업 공개는 됐는데 상장되지 않을 수 있느냐?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업 공개는 기업 단위로, 그래서 어떤 회사가 예를 들면 일반 주식을 팝니다라고 하면 일반 투자자에게 팔 때는 기업 단위로 공개를 하는 거고요. 우리 회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상장은 증권 종목별로, 예를 들어 앞에 설명드렸던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다. 그러면 종목이 다르잖아요. 한 회사라도. 삼성전자 보통주가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공개는 기업 단위로, 그리고 상장은 증권 종목 단위로 한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밑에처럼 기업 공개는 상장과 다르게 기업이 발행한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진다. 틀린 거죠. 그래서 요 지문 기억해 주시고, 위에 보시면 기업 공개는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요건 기업 공개가 아니라 상장에 대한 설명이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기업 공개가 되면 반드시 상장해야 된다. 이런 지문도 나와요. 틀린 거죠. 상장하지 않을 수 있다. 요것도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증자.
증자는 자본금을 늘리는 거죠. 자본금을 늘리는 일을 증자라고 하니까 자본금을 늘린다는 건 결국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유상증자는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첫 번째가 주주 배정. 그래서 신주 인수권을 기존 주주의 보유 지분에 비례해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분만큼 추가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해서 발행하는. 그러면 얘는 제일 장점은 뭐예요? 지배구조가 달라지지 않는 거죠. 지분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단점은 그 주주들이 다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매각이 안 될 수도 있고 대규모 만약에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단점이고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주주 배정입니다. 두 번째가 주주 우선 공모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량으로 증자를 한다거나 할 때는 주주들이 다 사고 남을 수 있거든요. 주주 중에서 못 사는 사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주주에게 우선권을 주고 만약에 남는 게 있으면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요게 이제 주주 우선 공모. 그래서 주주에게 우선 청약 기회를 주고 만약에 남으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아서 처리하는 요런 형태고요. 세 번째 제3자 배정은 주주도 아니고 완전 남도 아닌 사람을 제3자로 해서 그 제3자에게 청약권을 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사주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사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기억해 주시고 일반 공모는 그냥 일반인에게 파는 거죠. 요게 이제 일반 공모고요. 직접 공모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모 해가지고 이제 증자를 해서 주식을 발행한다. 그럼 이 업무를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이제 통상 인수회사라고 하는데 증권회사가 그 업무를 대행하죠. 대부분은 이제 회계법인하고 같이 가서 이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 가격을 얼마로 할지 평가를 어떻게 할지 해서 대량으로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증권회사가 한꺼번에 다 총액 인수를 해서 도매상처럼 인수해서 그거를 이제 소매상에게 줘서 파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증권회사가 증자를 한다 그러면 본인이 그걸 할 수 있는데 굳이 다른 증권회사에 맡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형태를 우리가 직접 공모라고 합니다. 인수기관 없이 발행회사가 직접 자기 책임으로 공모하는 건데 요거는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상증자는 주식을 발행하는데 돈을 받고 발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산이 증가된다. 자본금도 증가되고 재산도 증가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반대로 무상증자는 돈을 안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은 어떻게 돼요? 늘어난 거죠. 근데 돈을 안 받았으니까 실질적인 재산 증가는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구별해 주시고 무상증자의 가장 대표는 배당을 해줄 때 우리가 돈으로 배당을 해주는 현금 배당을 할 수도 있지만 주식으로 배당을 해주는 주식 배당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돈으로 10,000원 주는 것보다 한 주를 줬을 때 주가가 오르면서 10,000원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배당 대신 실시하는 주식 배당이 가장 대표적인 무상증자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밑에 보면 현금 배당 대신 실시하는 주식 배당은 유상증자의 한 형태다. 틀렸죠. 또는 가장 일반적인 유상증자 형태다. 그것도 틀린 거고요. 무상증자는 실질적인 재산은 증가하지만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바뀌었죠. 자본금은 증가하는데 실질적인 재산 증가는 없다. 이게 맞는 거고요. 자, 감자. 증자와 반대입니다. 자본금을 줄이는 거예요. 왜 줄이냐면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실을 떨어내기 위해서 자본금을 줄이는 거죠. 자본금을 줄이는 건데 누적된 부실 해소를 위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액면 금액은 변동 없이 자본금 감소만큼 손실금하고 상계해서 털어버리는 작업이에요. 시험 문제에는 기업의 이익 잉여금이 생길 때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것이 감자다.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감자는 이익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생겼을 때 손실을 상계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다. 개념만 정리해 주시고요. 자사주 매입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기업에서 배당금 같은 경우를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주식으로 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 돈만큼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할 수도 있어요. 자사주를 매입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우리 주식 숫자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러면 희소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올라가서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우리 주주들이 배당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자사주 매입이에요. 배당금을 재원으로 해서 자사주를 매입하죠. 주식 수를 줄여요.
그래서 주당 가치를 높이는 이런 행동이고요. 자사주를 취득하는 목적은 임직원에게 스톡 옵션을 지급하거나 주주에게 주식 배당을 하거나 이유 없이 주가가 폭락했을 때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결국 자사주 매입을 하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시세 조정 같은 게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 개념 봐주시면 되고요. 감자나 자사주는 정의 위주로 여러분이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장 한번 보겠습니다. 상장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서 코스피가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코스닥은 벤처기업 중심으로 뭉친 유가증권 시장보다 낮은 시장이고,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에 가기에 조건이 부족한 벤처들이 있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서열을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수기관은 발행 재반 업무를 수행하고요. 위험 부담이나 판매 기능을 담당하는, 통상적으로 증권회사가 이제 인수기관이 되고요. 상장을 하게 되면 회사 공신력이 제고가 되고요. 주식의 유동성이 증가가 되고요. 시장에서 막 거래가 되니까요.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담보 가치가 제고가 되고, 만약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상장 주식이냐 비상장 주식이냐에 따라서 그 담보 가치는 달라지겠죠. 회사 홍보나 지위가 올라가고 종업원 사기가 진작되고 소유 주식이 훨씬 더 잘 분산이 되고 광고 효과가 있고요. 단점은 뭐냐? 소액 투자자가 의결권주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같은 데 와서 경영 간섭을 할 수 있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악의적인 경영권 위협이나 M&A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공시 의무의 부담을 가져야 되고, 적정 배당 압력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기업 비밀이 노출될 수 있고, 예상보다 낮게 평가될 경우에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이런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죠. 해외 상장할 때는 우리 주식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수탁사를 정해서 수탁사에 맡겨놓고 그 맡긴 수탁사가 발행한 증서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런 증서를 예탁 증서라고 하고요. 국내나 외국에 동시 상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험에 상장을 통해서 소유 주식의 집중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소유 주식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겠죠. 이런 지문들도 눈여겨봐 주시고. 자, 한국거래소 2005년 1월에 출범해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이 각각의 본부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표적인 지수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개념만 보시고요. 대체결제제도는 우리는 주식을 사고 팔 때 직접 사고 팔지 않죠. 모든 유가증권은 예탁결제원이라는 데 갖다 놓고 있죠. 그래서 예탁결제원에서 보관하면서 우리는 통장으로 거래만 하면서 대체결제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결제 제도에서는 주체가 누구다? 한국예탁결제원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예탁해 놓고 만약에 주식을 거래하면 몇 번째 주식은 누구에서 누구 걸로 바뀌었다, 이런 건 모든 관리를 예탁결제원에서 하고 있어요. 대신에 우리는 통장으로 돈만 주고받는 거죠.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고 해서 우리는 주식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차액만 주고받는 개념, 이게 대체결제 제도고요. 유가증권을 실물로 수수하는 것 없이 이용자의 계좌 간에, 그래서 우리 계좌나 통장으로 대체로 결제 종료되는 이런 시스템이고, 장점은 실물 수수에 따른 인력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실물 거래에 따른 분실, 도난, 파손, 훼손, 오손 이런 다양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결제 업무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한국예탁결제원만 눈여겨봐 주시고, 금융감독원 아닙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의 매매를 한번 해볼게요. 매매 거래인데요. 주식 매매의 보통 결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결제가 보통 결제입니다. 요거 2일째 되는 날, 1일째 되는 날, 당일 거래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위에 보면 이제 다음 날 거래라는 거죠.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틀린 거고요. 2일 결제를 보통 결제로 한다. 틀린 거예요. 거래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요. 공휴일은 당연히 휴장이고요. 정규장은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이것도 9시부터 15시, 10시부터 16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9시부터 15시 30분 이게 정규장이고요. 시간 외 종가 매매. 그래서 원래 15시 30분에 끝나야 되는데 15시 20분에서 15시 40분까지 끝나기 전 10분, 끝나고 나서 10분 동안은 거래가 안 된다 그랬죠. 종가 설정을 하기 위해서. 그 20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일 종가 기준, 전일 종가 기준으로 종가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줘요.
당일 종가는 20분 거래가 안 됐으니까 20분 더 줍니다. 그래서 15시 40분부터 16시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전일 종가로 거래할 수 있게 08시 30분에서 40분까지 10분간 종가 거래가 가능하고요. 시간 외 단일가 매매는 15시 30분에 장이 끝나고 15시 40분부터 16시까지 당일 종가 거래가 되고 그러면 16시부터 18시까지 2시간 동안 약 1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를 합니다. 단일가 매매는 동시 호가 거래라고 하는데요. 10분 동안에 호가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호가가 된 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10분마다 한 번씩 단일가로. 그래서 제일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 제일 싸게 팔겠다는 사람, 여기서부터 쭉 수렴을 하다 보면 어느 하나의 가격으로 딱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5만 원에 사겠다고 한 사람도 2만 5천 원에 사는 거고 3만 원에 팔겠다고 한 사람도 2만 5천 원에 파는 거고 이런 식으로 관련된 내용은 교재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 우선, 싸게 팔겠다는 사람 우선 해서 그 거래량, 내가 사겠다는 양, 매수량, 매도량 이거를 맞추다 보면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그래서 그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가격이 수렴이 돼요. 요 가격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다 거래가 되는, 이걸 우리가 단일가 매매라고 하고, 같은 기간, 같은 시간 내에 거래한다 그래서 동시 호가 거래라고도 하죠. 요게 이제 16시부터 18시까지 10분 단위로 이루어지고요. 시간 외의 거래, 시간의 거래는 장 시작하기 전 1시간, 그래서 8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장 끝나고 15시 40분부터 18시까지 시간 외에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대량 바스켓 매매라고 하는 건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거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량으로 거래하는 거는 장 중에 일어나면 장이 흔들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 끝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일반인들의 소액 거래도 시간의 매매는 08시부터 09시, 그리고 15시 40분부터 18시까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요. 밑에 거래 단위는요, 우리가 호가, 제일 먼저 가격 우선이죠. 싸게 팔겠다는 사람 먼저 팔아주고,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 먼저 사게 해주는데, 그러려면 얼마에 사겠다, 얼마에 팔겠다라고 하는 호가를 해야 돼요. 가격을 불러야 돼요. 그걸 호가라고 하죠. 그런데 가격이 싸면, 예를 들면 250원짜리 주가다, 250원에 살게요 하면 250원에 팔게요 하면 만날 수가 있는데, 가격이 비싸면 245만 7,654만 4,426원에 팔게요, 똑같이 사겠다는 사람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주식은 10원 단위까지 부르세요, 500원 단위까지 부르세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유가증권 시장은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 1000원 해서 1, 5 단위로 해서 7개 단계로, 비싼 주식은 맨 끝에 1000원까지 부르는 거예요. 253만 4천원까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이제 호가가 7단계가 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주가가 싸죠. 그러니까 뒤에 500원, 1000원이 없어요.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단계, 5단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식의 매매 수량 단위는 한 주 단위로 거래가 된다. 이거 10주 단위라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한 주 꼭 기억해 주시고, 매매 거래는요, 우리가 이제 거래소에 가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거래소의 회원은 다 기관 투자자죠. 증권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으니까 증권회사에다가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탁 증거금을 내야 되고요. 위탁 증거금은 10주 사주세요, 그래서 10주 사갖고 왔더니 마음 바뀌었어요, 안 살래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문한 게 진실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맡겨놓는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 거래의 주문이 진실하다는 증표로 고객으로부터 증수합니다. 그래서 금전으로도 할 수 있고요, 유가증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시험에 금전으로만 증수한다 많이 나오니까 유가증권으로 가능하다 기억하시고, 위탁증거금의 비율은 모든 증권회사가 똑같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회사별로 자율화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위탁 수수료는 증거금하고 다르게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줘야 되죠. 매매 거래가 성립이 되면 투자자에게 그 거래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거고, 역시 요율은 자율적으로 회사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럼 수수료는 어떠냐면 복잡하지 않고 알아서 할수록 싼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HTS, 집에서 컴퓨터로 하거나 MTS, 스마트폰으로 모바일로 하거나
그러면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고 시스템만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렴하고요. 전화 주문을 한다든지 방문해서 주문한다든지 하면 증권회사 직원이 개입이 되니까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주가를 형성하고 거래량 증대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이고, 증권 거래세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분이 양도되는 경우에 증권 거래세를 물리는데 누구에게만 물리냐면 매도자에게. 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예금 가입할 때, 보험 가입할 때 세금 안 내잖아요. 우리는 언제 세금 내죠? 그걸 다시 찾을 때 세금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 사고 나서 파는 사람에게 수익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세금을 물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에게만 부과가 된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매수자, 매도자 다 부과한다.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매도자에게만 부과한다 기억하시고, 아쉽지만 얘는 숫자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 외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은 0.43%, 유가증권 시장은 0.23%인데 농어촌 특별세가 0.15예요. 그래서 증권 거래세 자체는 0.08이고요. 코스닥은 똑같이 0.23, 코넥스는 0.1입니다. 그래서 0.43, 0.23, 0.1 이 숫자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숫자고요. 매매 계약의 체결 원칙은 일단 가격을 싸게 또는 비싸게 잘 부른 사람이 먼저예요. 그래서 가격 우선의 원칙입니다. 파는 사람은 누가 먼저 파냐면 싸게 팔겠다고 하는 낮은 매도 호가가 우선이고요. 사는 사람은 비싸게 사겠다는 높은 매수 호가가 우선이에요. 똑같은 주식을 100만 원에 사겠다. 똑같이 제일 비싸게 불렀어요. 둘 다 가격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먼저 사게 해줘야 돼요? 먼저 부른 사람. 그게 시간이죠. 그래서 가격이 1번. 이건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시간이 2번이고요. 그래서 선 접수 호가가 후 접수 호가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동시 호가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0분이면 10분 같은 시간 안에 동시에 호가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한꺼번에 묶어서, 그러면 싸게 팔겠다는 사람부터 쭉,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부터 쭉, 그래서 가격이 먼저인 사람들을 먼저 계약을 체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 가격으로 나머지 사람들 다 거래하는. 그래서 동시호가로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때는 위탁 매매가 우선이고요. 증권회사가 거래할 때 자기가 사고 싶거나 팔고 싶은 게 있고 고객이 사달라고 하거나 팔아달라고 한 게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위탁 매매를 자기 매매보다 우선하겠다는 것이고, 수량 우선 배분의 원칙. 그래서 주문량이 많은 호가부터 우선 배분하겠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주문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배분을 할 때 주문량이 예를 들면 뭐 5만 주 사겠다는 사람이 있고 100주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5만 주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일렬로 쭉 세워놓고 쭉 배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100주 단위로 100주 쭉 주고, 그 다음에 아까 100주 사겠다는 사람은 끝났잖아요. 이 사람 빠지고, 그 다음에 500주 단위로 주고, 그 다음에 1000주 단위로 주고,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많이 사겠다는 사람한테 많이 가지만 조금 사겠다는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이것도 역시 교재에 있어요. 여러분이 교재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수량 우선이라서 일반적인 거래인 경우에는 가격이 1번, 시간이 2번, 동시호가인 경우에는 위탁매매 우선, 수량 우선 배분, 요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면 동시호가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격이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비싸게 사겠다고 하느냐, 싸게 팔겠다고 하냐에 따라서 거래가 체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고, 얘는 10분이면 10분 동안 아무 때나 불러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10분 동안 부른 거를 마지막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시호가에서는 시간 우선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고요. 경쟁 매매 우선 원칙을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시간 우선의 원칙이 가장 먼저 적용된다. 가격 우선이 가장 먼저고요. 동시호가에서는 소액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량을 배분하기 위해서 주문 수량이 적은 호가부터 많은 호가부터 매매를 체결하죠. 이런 개념도 기억해 주시고, 자, 단일가 매매는 16시에서 18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되는 동시호가 거래이고요.
정규시장의 종가 기준 10% 범위 내에서 거래가 가능하고요. 여기는 시간 우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가격 우선만 적용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시간의 종가 매매는 20분 동안 거래를 못했기 때문에 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거죠. 그럼 이거는 종가로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격 우선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얘는 빨리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어차피 종가로만 거래하니까 호가는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매매 결제는 보통 결제가 3영업일이고요. 매수자는 매수자금에서 위탁 증거금을 뺀 자금, 그리고 위탁 수수료를 내고 나서 주식을 받게 되고요. 매도자는 위탁 수수료와 증권 거래세를 빼고 난 나머지 대금을 수수하게 되는 것이고, 명의개선은 A에서 B로 주식이 팔렸다. 그러면 주식 명의를 바꿔서 쓰는, 고쳐서 쓴다 해서 개서가 되는 거죠. 이 명의개선은 발행회사 지정기간에 명의개서 후에 주주권이 인정이 되는데 일일이 하기 어렵고, 어차피 모든 주식은 예탁결제원에 있기 때문에 예탁결제원에서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명의개설을 해준다. 이걸 우리가 실질 주도제도라고 한다. 이 정도 여러분이 개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주식시장에 의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